네, 방금 소개받은 김곤규 변호사입니다. 아, 예. 올 상반기에 이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예. 예. 올 상반기에 정비사업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오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그때 깜짝 놀랐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연휴가 좀 길었죠. 연휴가 일주일가량 됐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일하기 싫더라고요. 월요병이 2번, 3번 겹친 것처럼 일하기 싫어가지고. 예, 일하기 굉장히 싫었고 게다가 또 오후 되니까 비까지 많이 내려서 뭔가 움직이기 좀 싫고 그 다음에 뭐 딴짓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면서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집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올 상반기에 말씀드린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감의 변경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할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요약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강의가 6시 반부터 2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빨리 강의를 좀 해가지고 일찍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이제 쉬는 시간 없이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강의 목차는 조합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자면 어떤 요건들이 이제 충족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돼서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된 다음에 이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해서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몇 개의 조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고 있는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35조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된다.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이 단체 결성행위를 통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이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그 규정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조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조합이 오롯이 홀로 일면 뭐 여러 가지 뭐 100개든 200개든 여러 협력업체를 두면서 조합이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방식,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밑줄 치어진 부분, 공동시행이라는 방식. 공동시행은 조합이 예를 들면 뭐 건설업자, 예를 들면 이 건설회사 가운데 뭐 한 곳을 골라서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는 방식, 이걸 공동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이 또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토지용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그때 이제 직접 단독 시행하는 방식, 공동 시행하는 방식, 요 방식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번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든지 아니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보통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지용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일명 동대문구 청량리 쪽에 20인 미만인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20인 미만이라는 제한이 없었거든요. 직접 시행하는 방식 해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는 100인, 130, 140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행하는 방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방식. 네. 지금 사업 시행 방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이 단독을 시행하거나 역시
건설업자 등과 공동 시행하는 방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이제 시행하는 방식은 일단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정비 사업의 시행자와 이제 시행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조합을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가? 조합을 설립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요걸 먼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없으시다고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크게 이제 정비 사업,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서 이제 입주하는 그걸로 이제 사업이 종결될 것인데, 크게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가 일면 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 내지 준공을 하면서 입주를 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전고시로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조합을 설립하는 이유는 이 조합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조합을 설립을 하면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죠. 이 조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문 제목에 사업의 시행자로 나와 있죠. 시행이요. 이제 자는 놈자자를 쓰는 거고요. 시행과 이제 비교되는 게 지금 가로 안에 있는 시공자라는 표현이 있죠. 예. 시행과 시공의 차이를 먼저 얘기하면서 시행의 개념을 아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조합은 사업 시행자입니다. 시공자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제 조합의 역할은 뭐냐? 사업 시행의 역할은 뭐냐? 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업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위. 사업을 종합적,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소위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느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말씀 드려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대지 2만 평의 건물들 모두 철거하고 신축 세대로 예를 들면 1,500세대를 짓겠다. 그 다음에 상가도 한 동 내지 두 동 이런 걸 짓겠다. 그 다음에 구역 내에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정비해가지고 기부 취납하겠다. 요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겠죠. 그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런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이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자면, 이 건설 사업을 하자면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토지를 확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끌고 나가자면 여러 용역업체 내지는 공사업체에다가 돈을 또 줘야 되겠죠. 그러자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축하는 행위를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분양을 해야 되겠죠. 새로 지었다면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 조합원이든 일반 분양자든 이분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권 정리를 완료하는 행위도 해야 됩니다. 이 조합이 모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 모든 일들의 총합이 정비 사업의 시행이라는 두 글자에 모아져 있고요. 조합을 만듦으로써 조합으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하게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 조합에게 이런 사업 시행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사업 시행이 이제 일명 지역주택조합처럼, 지역주택조합은 수용 권한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주어주지 않아요. 이 법에서는 이 조합을 설립했을 때, 법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을 설립했을 때 이런 공적인 처분 권한까지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어떻게든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다면 조합이 아까 사업 시행자로서 하는 역할,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인허가를 받는다겠죠. 그게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뭐냐? 그 다음 단계로는 관리처분 계획은 토지 소유자, 조합원 뭐 일면 200명이 있다. 200명들에게 신축된 건물,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조합원 1번 조합원에게 101호를 주고 뭐 예를 들면 99번 조합원에게 뭐 2동 뭐 501호를 주고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 이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물리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할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고 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 가운데 조합 설립은 사업 시행자를 만드는 거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이런 건축물의 물리적인 형상을 어떻게 지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인가를 받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은 신축된 건물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주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기 직전에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구성해가지고 승인을 받죠. 근데 요즘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신속 통합 계획에 의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중구에서도 이제 직접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신통계획안을 통과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시공자는 뭐냐? 그 아까 건설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공자라는 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시공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자하고 시공 계약을 맺고 그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시공자라는 것은 이게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이 자를 시공자라고 합니다.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공자는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시행자, 정비사업 추진위의 추진위가 설립한 단체가 이제 조합이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구역 내에서 이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로.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일단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추진위는 어찌 보면 이제 뭐라고 될까요? 이제 그 하천을 건너가다 보면 이제 뭐라고 되나 디딤돌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임무를 다하고 이제 소멸하는 추진위원회는요. 조합 설립이 일단 목적인 단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격이 인정되는 국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제 조합을 설명하는데 이제 앞에 설명하는 게 꽤 길죠. 단순합니다. 그냥 이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이 뭐냐? 법법자의 사람 인자를 썼는데 그 인간은 이제 생리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받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고 일단 사회적인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죠. 근데 법으로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법법자의 사람인,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 해가지고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법인 앞에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사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재단법인이라고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재산이 모여 있는 어떤 그 재산의 총합을 이제 법률에서 법인격 의제해 주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과 법인이 있고, 근데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조합은 사단법인에 해당됩니다.
부여해 주는 것은 도시정비법 49조가 조합이 설립되면 이 조합에 법인으로서 자격을 부여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조합이 법인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물론 도시정비법에도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반 뭐 다른 법률에 의한 기본적인 뭐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요. 보통 그 단체,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법률에 따라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근본 규칙, 그러니까 일면 뭐 정관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뭐 명칭은 불문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움직이는 근본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정 정도의 조직을 갖춘 단체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도시정비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조합의 종류, 정비사업 종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예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포섭이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주택 정비용과 도시 정비용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용은 우리들이 대개 얘기하는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면 대개 주택 정비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근데 도시 정비용과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에 뭐 상가를 새로 짓는다 싶으면 도시 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정비용과 도시 정비용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도 재개발 조합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조합 설립의 절차를 일단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1번 이전에 한 단계가 또 있죠. 1번 이전에 한 단계는 뭐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그게 이제 최초의 이 도시계획상 이 정비사업을 하자면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요. 1번 앞에 그 단계가 일단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 나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구청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준비로는 뭐 정관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 심의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하고요. 이런 준비가 완료가 되면 드디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안을 확정하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가 완결되었다면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죠. 그래서 구청이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싶어서 인가를 하게 되면 그 인가서를 가지고 조합은 등기소에서 정비사업 조합 법인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 조합은 정관의 효력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임원 등 대표기관이 일단 만들어져서 조합은 정식적으로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 설립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양가로 2번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진위원을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서울시 고시가 별도로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이라는 고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신통계획과 이제 결합돼 가지고 조합 직접 설립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둘러보면요. 그래서 이 고시상의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용 소유자 가운데서 한 분을 이제 선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체가 조합 설립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구청장이 선정해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자면 아까 그 정관 안도 확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원, 대의원도 선임을 해야 되죠. 선임하자면 이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업무들을 구청장이 선정해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의장은 부위원장이 수행하게 되고요. 요건 이제 토지용 소유장 20인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자,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사항, 신청을 위한 서류들 이런 게 있는데요. 32조, 35조. 일단 동의율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용 소유자의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 단지를 전제로 하겠죠. 주택 단지의 공동소유의 각동별 과반수 동의와 단지의 주택 단지의 전체 구분소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 장미구역 내에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사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 4분의 3, 3분의 2, 그 다음에 뭐 과반수 요게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예. 동의율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법조문에 나와 있는 동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설립을 위한 실체적 요건이 무엇이냐? 실체적 요건은 일단 토지 등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법정 동의. 일단 동의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거쳐야 된다. 요게 이제 실체적 요건을 일단 꼽아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재개발의 동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4분의 3 및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한 개 동은 과반수. 그 다음에 전체는 4분의 3 이상 및 4분의 3 이상. 요게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때는 4분의 3 이상 및 3분의 2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예전에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는이란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재건축은 및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일단 뒤에 이제 토지용 소유자에서 이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지만 또는하고 및하고 이제 표현을 달리 쓰고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는이라고 표현된 것은 A 또는 B라고 하면 A인 경우도 있고 B인 경우도 있고 A and B인 경우도 있거든요.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세 가지를 다 포섭하는 개념이 됩니다. 또는이라는 것은요. 근데 밋이라고 하면 A and B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구분 소유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대지권 표시가 나옵니다. 대지권 표시는 이 건축물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표시를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대지권은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 구분 소유라는 개념에 이 밋이라는 개념이 다 포섭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그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됐을 때 이제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또는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 가지고 예전에 다투어졌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또는은 그야말로 이제 아까쯤에 세 가지 경우, 또는은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경우 수가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권자다. 동의권자라고 일단 인정을 해줬고요. 근데 어느 하나만을 소유한 자,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권은 주고 조합원 자격은 없다. 어느 하나만 소유한 경우에는. 예. 지금 저희가 조합 설립을 위한 실천 요건에 대해서 보고 있죠. 실천 요건은 법정 동의와 창립총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법정 동의에 관해서 동의를 해줬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느냐, 이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의 방법은, 이 조합 설립 동의는 아까 이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만드는 행위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 법률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방법은 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이제 별표 서식이 있어요. 동의서, 조합 설립 동의서 서식이 있는데, 그 서면 동의서에 성명을 자신의 글씨로 적고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요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법인이다. 구역 내에 땅 소유자가 봤더니,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가 하나 있다. 주식회사도 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인 경우는 사람이 아닌데 지장,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겠죠. 그리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가지고 동의서에 직접 지장 날인을 하기 힘들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인정한다면, 토지시장군수증이 인정한다면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기 거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동의서에다가 연본을 매기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예, 동의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추진은 아니고 어쨌든 뭐 이 동의서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라든가, 한 장 뭐 두 장 내가 해올 수 있어 하면서 여러 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중복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기 거민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의를 내가 이제 해줬는데 이제 사업이 이제 좀 지지부진하면서 약간 동의를 좀 철회하고 싶다. 그때는 철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설립 동의 같은 경우는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예외,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초 자기가 알면 1월 1일 써줬다. 그러면 30일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창립총회를 거치게 나면 창립총회를 그 30일이 경과되지 않았을지라도 철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창립총회를 거치게 되면, 하게 되면 철회가 일단 불가능하다. 설사 30일이 도과되지 않았을지라도. 예. 근데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립 동의서에 몇 가지 사항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건축 개요라든가 정비사업비 부담이라든가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는데, 요 사항들이 사회 통념상 동일성을 인정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만일 변경된다면 철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전 거나 예전 동의서를 써줄 때의 사업 계획하고, 예를 들면 지금 동의서를 쓸 때 사업 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됐다. 그럼 철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사회통념상 변경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거는 이 참고사항 부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변경 전에는 구역 변경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구역에 예를 들면 면적이 추가된다든가, 아니면 이 구역은 들어오고 다른 구역, 이 부분 면적은 들어오고 다른 부분 면적이 좀 나가면서 면적은 동일해졌을지라도 형상이 변했다든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비사업비 부담이라든가 건축 개요라든가.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회 방법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써줬다가 철회하는 거, 이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동의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철회서를 동의 상대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겠죠. 추진위원회 및 시장구수, 서대문 구청의 양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이제 들어갑니다. 철회를 할 때는요. 그다음에 철회 효력 발생 시기에는 상대방 도달 시하고 이제 시장군수 후 철회서 접수할 통지 시하고 중 비교해서 빠른 때 그 철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자, 조합 설립의 실체적인 요건 중에서 이제 법정 동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입니다. 이 창립총회는 이 토지인 소유자의 그 조합 설립 동의와 함께 조합 설립이란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창립총회는 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자치규범인 정관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기관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립총회는 어떻게 개최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언제 이 소집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하자면 이 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동의를 받은 후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립 동의를 다 받고 나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인가 신청 전에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총회 개최 14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조합하고 좀 다른 점이죠. 조합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발송하면 돼요. 조합 총회를 개최할 때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7일 전에 발송하면 되는데 창립총회는 며칠이라고요? 2배입니다. 14일 전에 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 예. 그 발송할 때는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일단 개락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공개하고 등기 우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가 5분의 1 이상 요구로 시작해서 소집 요구자가 대표가 소집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는 정권확정과 임대원 선임 등 사항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결정족수는 회의가 일단 성립한 걸 전제로 이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한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게 법인으로 성립되긴 했지만 법인은 하나죠. 조합도 하나고요. 근데 이 조합의 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한 개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결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총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다수결인 거죠. 다수결도 이제 법에 규정된 아까 지금 4분의 3, 3분의 2 보셨듯이 여러 가지 의결 정도수가 나뉘어집니다. 창립총회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재건축은 설립 동의한 자로만 한정이 되고요. 재개발은 일단 동의한 자, 동의하지 않은 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에 그 다음에 출석한 자 가운데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의사정족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정족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지 이 창립총회가 성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서 과반수,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4분의 1이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이 찬성을 하면 4분의 1이 찬성을 하면 그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겠죠. 과반수의 과반수니까. 그 뒤에 부분이 이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 게 직접 출석은 20% 이상. 직접 출석이라는 것은 이제 창립총회에서 이제 서면 결의서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서면 결의서를 내고 본인은 이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석을 못 하니까 직접 출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접 출석이라는 것은 본인이 자격이 있는 본인이 직접 총회장에 출석해야지만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접 출석은 20% 이상. 어찌 보면 이건 의사정족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가 충족이 안 된다면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임원, 대의원 선임은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임하게 됩니다. 예,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다음은 이제 절차적 요건을 볼 건데요. 절차적 요건은 단순합니다. 이제 요건이 갖춰졌으면, 준비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구청에다가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가 신청에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는 뒤편에 일단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일 뭐 예를 들면 바로 인가가 나왔다. 그러면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이 조합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조합이 성립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설립 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일단 뭐 기술적인 뭐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일단 임원 선출 시에 공정변호사 입회가 좀 필요하다. 요걸 등기소에서 요구하고 있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이제 설립을 위한 절차적 실제 요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하냐. 이 부분은 실제로 준비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그 다음에 행정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선거관리 규정, 의사진행 규정은 서울시가 이제 별도로 고시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항들 안에는 강제사항과 임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강제사항은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임의사항은 해당 구역, 해당 조합의 사정에 맞게 약간씩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규정들을 채택하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정비사업,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융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때 심사할 때 한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조합이 과연 이 추진위가 이 서울시가 고시한 업무 규정들, 행정 업무 규정이나 예산 규정들을, 표준 규정들을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 이제 융자 심사 시에 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되게 채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립동에서 진구하기 전에 추정분담금 심의를 통해서 이제 계략적이나마 추정분담금을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설립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때 동의 의제사항과 동의 철회 방법 등을 안내를 해줘야 된다. 동의 의제사항이라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때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이 되는데 그때도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때 구성 동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가 의제가 됩니다. 설립 동의를 별도로 않더라도 의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철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립 동의를 진구할 때 이런 동의 의제 사항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철회 방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관위 구성해서 임원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고 이제 추진위원회 기간 동안 썼던 비용들에 대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 사항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신청 위한 서류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류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부분 아까쯤에 우리가 조합 설립을 위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 실체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인가 신청을 위한 이런 첨부 서류들은요. 한 가지 5번만 보더라도 조합원 명부와 소유부동산을 입증한 서류, 뭐 등기부등본이겠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명서. 이건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조합원 자격 가운데서 이제 그 1세대냐 아니냐. 1세대가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하나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총괄표, 동의자 명부, 설립동의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참석자 예명부가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 관련 자료로 뭐 서명결의서 사본, 그 다음에 투표 용지, 총회 자료,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뭐 이런 것들, 임대이혼 명부 및 자기증명 서류 이런 것들이 겸임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자료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이 설립되기 위한 전 단계로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앞 단계로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이제 정비계획 수립까지도 결정까지도 동반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지적도를 떼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적도는 이 땅에 이제 형상 표현하면서 이제 필지 단위는 아닌 대지를 표시를 해주죠. 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지는데요. 이제 지적도를 놓고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제 정비구역을 이제 만드신다 생각하시면 지적도상에 이제 동그란 그림을 그리시게 될 거예요. 이 동그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정비구역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도로라든가 공원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보통 그리게 되죠. 이 형상이 뭐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요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정비구역이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서 지역도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특정이 됩니다.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느냐, 구역 밖에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일단 내외가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런 특정된 토지 등 소유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의 진행이 된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역 지정을 통해서 대상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 구역 내에는 어떤 모습들을 다 갖고 있을 거냐? 아주 다양합니다. 그 구역 내에는 뭐 토지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하천 가운데 일부 하천을 끼고 하는 것은 잘 못 본 것 같고요. 예, 국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겠죠, 구역 내에는. 그리고 소유관계도 다양할 겁니다. 어떤 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경우는 이 서대문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경우는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경우는 상속을 받아가지고 뭐 10명, 20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뭐 토지 뭐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도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뭐 이런 소유관계도 복잡다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뭐 건축물 대장적 편성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모두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해 줄 거냐? 이 토지 등 소유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사업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런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해 줄 거냐? 이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방금 뭐 불법 건축물, 적법 건축물, 1인이 다수 물건을 소유한 경우, 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모든 경우들 다 한 개의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해 줄 거냐? 그건 법률에 따른 겁니다. 입법 정책이 따른 문제고요. 법률은 사실상 실제로 그렇게 좀 개정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법 2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업법하고 국어업법하고 좀 다르죠. 토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등을 사이에 두고 토지하고 소유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소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토지 등 소유자는 법률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쓰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요. 그래서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단 분리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죠.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하고, 소유자 세 글자는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세 글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여기까지 의미하게 되고, 소유자는 소유자. 이건 재건축은 소유자는 정확히 매칭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또는과 및이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상권자는 특별한 의미는 일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는과 및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자, 이제 가로가, 가로를 빼고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겠다. 법이 선언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 재건축은 좀 제한을 두고 있죠. 재개발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동의한 자건 동의하지 않는 자건 모두 조합원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 원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 여러 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보겠다. 인위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경우를 용납하지 않겠다. 줄여버리겠다, 조합원을.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호, 2호, 3호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죠. 2호하고 3호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1호 같은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예를 들면 세 사람이 한 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조합원을 몇 명으로 본다?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요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좀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산정 방법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제가 이제 강의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산정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일단 제가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지 등 소유자 수 및 동의자 산정 방법은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원칙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요.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 좀 1호하고 같죠? 1호하고 같습니다. 공유하는 경우는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용 소유자로 선정한다. 그때도 한 명만 토지용 소유자로 보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조합원도 한 명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이요. 1인이 다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수 필지 토지 또는 다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때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몇 명으로 선정하느냐? 한 명으로 선정한다. 여기에 지금 1호, 2호, 3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를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다. 근데 이게 1번 필지인데 2번 필지도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A하고 B를 한 명만으로 봐주겠다. A, B가 1번지하고 2번지 필지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소유 형태로 소유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명으로 보겠다. 토지용 소유자 산정 방법에서 나온 세 가지 원칙이 조합원 자격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39조 1항에서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을 봐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재개발은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요걸 이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강제가입제 또는 강제조합원 제도를 합니다. 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임의가입제 내지는 임의조합원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강제가입제가 되다 보니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제 조합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는 거고 조합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거. 이름으로써 이제 나오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나중에 보는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건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예. 어쨌든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 산정 방법이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정도 이제 관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2호하고 3호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겠죠.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지금 2호하고 3호에서는 이 조합원 자격이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거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뒀어요. 2호하고 3호는 2009년 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된 조문들인데 2호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세대 내 분할을 통한 소위 이제 지분 쪼개기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2호가 만들어졌고요. 3호 같은 경우는 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다수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이 자기 소유한 물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도 원래 한 명이었으니까 설립 이후에도 이렇게 양도하더라도 한 명으로만 봐주겠다. 그런 조문입니다. 예. 2009년 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요 조문들이 들어갔는데 요 조문들을 좀 뜯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호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한 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있는데 일면 각 A, B, C 3명이 한 개씩을 다 갖고 있다. 물건을. 근데 한 세대다. 그러면 그 조합 설립 이전에는 이자들에게 토지등 소유자의 별개의 토지등 소유자 자격을 한 개씩 다 인정해 줬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는 한 세대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A, B, C를 묶어서 한 세대로서 1조합원으로만 봐주겠다. 나중에 1조합원이면 나중에 분양권도 하나만 주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 예, 이 경우는 예외를 봐주겠다.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 근데 분가는 세대별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까지도 분가한 경우로 인정이 돼야만 합니다. 그때만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줘서 각기 별개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고 그 별개의 조합원 지위에서 분양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아니면 그 인위적으로 세대를 분리했다. 주민등록을 달리게 했다. 할지라도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한 세대로 간주한다. 한 세대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합원 자격은 한 개다. 인위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3호로 넘어가겠습니다. 3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3호 같은 경우는 일면 제가 이 정비구역 안에 물건을 토지 2필지, 건축물 하나,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니까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세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러면 나 생활비를 좀 써야 되니까 이 3개 가운데 1개 정도 팔고 나머지 2개를 분양을 받아야지 하고 1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아니면
뭐 주위 인척들에게 증여를 하든가 아니면 싸게 연매를 하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 규정에 걸리게 됐어요. 이 규정에 걸리게 되면 내가 가진 물건 2개하고 그 넘긴 그 1개의 물건 이 3개가 모두 조합은 하나만 인정이 된다. 예. 1개만 인정이 돼서 분양권도 하나. 예. 조합 설립 인가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일지구. 서대문구는 다행히 올해 1월 달에 투기과일지구에서 해제가 됐죠. 투기과일지구가 왜 의미가 있느냐? 투기과일지구 말고 뭐 투기지역이라든지 뭐 조정지역이라든지 요건 뭐 소득세법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주택법,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뭐 중과세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 있는 그쪽에서 의미 있는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얘기하는 투기과일지구. 그러니까 주택법에 투기과일지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투기과일지구 지정이 되면 이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규정이 일단 의미가 있어서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서대문구가 올해 1월달에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걸 얘기하자면 그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조합이 설립돼서 내가 정말 이 물건을 팔고 뭐면 타 시도로 이주를 해야 된다. 자녀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나 이제 팔고 이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전을 하면 제값을 받으려면 새로이 들어오는 양수인이 조합은 자기 인정이 돼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요 규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요 규정 때문에 일단은 문제는 안 생길 거고요. 도시정비법 129조에는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권리를 갖는 자가 이제 변동되었을 때는 그 원래 종전의 권리 의무는 새로이 권리자가 된 자가 승계한다. 법 129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하고 표준정관에 근거해서 이 조합원이 지위를 이전하는 것, 요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2항 투기과일지구, 만일 이 서대문구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전제하고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설립인가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후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새로운 양수인은 현금 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현금 청산자. 그러면 양도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투기과일지구는 어쨌든 지금 해제가 됐는데 아직 그 서울 그 강남 3구는 아직까지 투기과일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이 조문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볼까요? 상속 이혼으로 한 양도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상속이라든가 이혼으로 인한 양도수.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양수인이 유효하게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지금 1호, 2호, 3호 쭉 다음 페이지도 나오는데 이 경우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 129조는 조합원 지위 이전이 원칙이다. 근데 그 외외가 지금 투기과일지구에서 넘기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일정한 예외를 충족하면 또 넘길 수가 있다. 원칙 예외의 예외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예외는 지금 1호, 2호, 3호 지금 1호 같은 경우는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이죠. 시행령에 이제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상속, 그 다음에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 지금 여기는 지금 그 투기과일지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기간, 거주기간이 대면시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5호, 6호, 그 다음에 7호에서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37조에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는 기간으로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일 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호, 2호, 3호 쭉 내려갑니다.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그 강제갈제 쭉 얘기했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게 된다. 조합원 자격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까 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또 분양 철회를 했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에서 제외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된다. 이때는 이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권도 없고 새로운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모호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정한 특정 모호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는 제외는 하지만 정관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니까 이제 분양권도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제,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만료 이전까지 사립동에서 제출하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준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재개발에서 보신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단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나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건설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주기는 아까 전에 원칙에 대한 예외다. 예외에 대한 예외가 또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밑에 쭉 예외에 대한 예외들 설명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당시에 이렇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될 때가 17, 18, 19년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뛸 때였었거든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규정들을 이때 많이 신설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지금 투기과일주가 2023년 1월 달에 서대문구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장을 쓰실 일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뭐 쓰셔야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뭐 강남권에 있는 이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년의 추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조합 설립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근데 그 장기간 동안 조합 설립에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받은 사항이 그 장기간 동안 변경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아니면 분양 시장이 변경이 됐다든가 아니면 정비 계획이 이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서울시가 수립을 하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이제 조합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뭐 일명 어떤 구역의 정비 계획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일명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 조합의 정비 계획도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장기간 동안 변경될 때 인가받은 사항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인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에 관한 시행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행정처분이다. 어렵죠. 사업 시행 인가 권한을 주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가 효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이 현금 청산자들을 상대로 수용 재결,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라는 권한은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강제로 시상권을 뺏어오는 거니까. 이게 공익사업이라서 이제 가능한 거고 이 조합에다가 이런 지위를 주고 있다. 인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가의 변경. 인가받은 사항은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그 법정 동의가 아까 보셨더니 4분의 3.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근데 인가를 변경할 때는 법은 3분의 2로 약간 좀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아주 힘들게 넘었으니까 이후에 변경한 것은 좀 허들을 낮춰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태도고요. 근데 경미한 사항인 경우, 예를 들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항, 어떤 게 중요성이 떨어질까요? 조합원의 뭐 이해관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미 총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정당성을 이미 부여받은 사안,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총회 의결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단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뭐 차고 오기, 누락이 명백한 사항. 1번, 1호 보시면 딱 아시겠죠? 아, 아주 경미한, 아주 가벼운 사항이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설립인가의 변경은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간소화되어 있다. 예. 이걸로써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